믿기 어려운 일이 패션계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 명문가 출신, 연매출 15조 원 럭셔리 브랜드의 3대 회장이 25년간 지켜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국을 창의성 없는 모방자들의 나라라고 무시해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의 다리를 되찾아준 한국이 내 편견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터져나온 이 충격적인 고백의 배경에는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후계자인 22살 딸이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고 스위스, 런던, 뉴욕의 세계 최고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패션계 거물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국의 그 놀라운 힘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3대째 이어온 패션 제국 로시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5조 원 규모의 럭셔리 브랜드를 이끌며 유럽 패션계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자만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기적을 선사했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특히 한국의 어른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시 가문은 1924년 제 증조할아버지 안토니오 로시가 밀라노에서 작은 테일러샵을 연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비토리오 로시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패션 하우스로 키웠고, 아버지 마르코 로시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발전시켰죠. 저는 3대째로 이 가업을 물려받아 더욱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었죠. 제 할아버지 비토리오는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군 장교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필리핀에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군 포로들과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겪은 일본군의 잔혹함과 비인간적 행동들이 할아버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인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론 잔인하고 교활해. 무엇보다 창의성이 없어서 항상 서구의 것을 베끼기만 한다. 이런 편견은 우리 가문의 철칙처럼 대물림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특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1995년 제가 22살이었을 때 파리의 명문 패션 스쿨 에콜드 라 모드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룸메이트 김민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졸업 작품을 준비하던 마지막 학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1년간 공들여 디자인한 컬렉션의 핵심 아이디어와 스케치들이 갑자기 파리의 한 중급 브랜드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저는 즉시 김민지를 의심했고 그녀의 방에서 제 디자인을 복사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시했을 때 학교 측은 오히려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았어요. 이사벨라가 아시아 학생을 시기해서 모함한다는 식으로요. 결국 저는 졸업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했고, 김민지는 아무 처벌 없이 졸업했습니다. 그 굴욕감과 배신감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창의성 없는 모방자들의 나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건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밀라노 패션위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SS 시즌 컬렉션 쇼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7시 30분쯤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외동딸 소피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2살의 소피아는 제 유일한 후계자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밀라노 보코니 대학에서 패션 경영학을 전공하며 곧 저희 회사에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날도 회사 일로 시내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급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입니다. L2, L3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현재 의학 기술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원인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저희 회사의 라이벌인 루치아노 그룹이 로시 컬렉션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벌인 산업 스파이 활동의 결과였던 겁니다. 루치아노 그룹의 회장 빈센조 루치아노는 저희 가문과 3대에 걸쳐 경쟁해온 숙적이었어요. 그들은 저희가 준비 중인 비밀 프로젝트의 정보를 훔치려고 소피아를 미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격전이 벌어져 사고가 난 거였죠. 그날 밤 남편 마르코가 저를 찾아와서는 격렬하게 화를 냈어요. 당신의 욕심과 오만함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패션계의 더러운 권력 싸움에 딸까지 끌어들인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 잘못이었거든요. 루치아노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심에 소피아까지 회사 일에 깊숙이 관여시켰던 거니까요. 회사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루치아노 그룹과의 스파이 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로시 컬렉션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이사회에서는 제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회장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소피아의 변화였어요. 밝고 활발했던 제 딸이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다녔어요. 먼저 스위스 취리히의 바나호프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척수 전문의 하인츠 밀러 교수는 세계적 권위자였지만 그의 진단도 절망적이었어요. 로시 양의 경우 손상 부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현재 의학기술로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다음으로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국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제임스 윌슨 교수도 같은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기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스위스 최고 재활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은 전혀 없었어요. 실험적 줄기세포 치료, 전기 자극 치료, 로봇 보조 재활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피아는 점점 깊은 우울증에 빠져갔어요. 엄마, 난 이제 평생 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수많은 자산도 유럽 패션계의 모든 인맥도 딸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신이 있다면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의 서울대 병원은 알아보셨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소피아를 돌봐주던 한국인 간병인 박선영 씨였어요. 35세의 그녀는 3개월 전부터 소피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온 거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한국 의료를 믿으라고요? 저는 거의 화를 내듯 반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선영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었어요. 독일 민헨에서요. 하지만 지금 저를 보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병실을 걸어 다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선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자신의 의료 기록과 한국어로 된 논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김진우 교수팀이 개발한 3D 프린팅 척수 이식술이라는 기술에 대한 자료였어요. 김진우 교수님은 하버드 의대에서 15년간 연구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하셨어요. 현재 척수 재생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권위자시고 이미 32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의료 수준이 유럽보다 뒤떨어지지 않나요? 선영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로시 여사님, 의료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와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제 순위와 평가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WHO 보건 시스템 효율성 1위, 의료 접근성 1위, 의료진 전문성 세계 3위.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편견보다는 소피아 양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저는 여전히 25년 전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선영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김진우 교수님은 특히 L2-L3 손상 환자들의 치료에서 7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계세요. 소피아 양과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실제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치료 전후 영상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휠체어에 의존하던 환자들이 몇 개월 후에는 보조기구 없이도 걸어다니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김진우 교수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한 영어로 소피아의 상태를 자세히 분석해 주었어요. 로시 양의 MRI 결과를 보니 L2-L3 부위의 손상이지만 다행히 완전 절단은 아닙니다. 신경 다발의 약 30% 정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기술로 충분히 재생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3D 프린팅으로 환자 맞춤형 신경가교를 제작하고 자가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비슷한 케이스에서 성공 경험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유럽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치료를 아시아에서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김 교수가 말했어요. 로시 여사님, 저는 하버드 의대에서 15년간 연구했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10년간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첨단 기술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국적이나 편견보다는 기술과 경험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마침내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피아와 함께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이사벨라,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 같았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시설들, 그리고 체계적인 서비스까지.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이나 이탈리아 말펜사 공항보다도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의 영접 시스템이었어요. 김 교수 팀에서 파견한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가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고 구급차까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과정이 스위스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웅장했고 강남 지역의 세련된 거리들은 밀라노의 몬테나폴레온의 거리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소피아도 창 밖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받은 첫인상은 더욱 강렬했어요. 병원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인테리어와 공간 구성은 제가 평생 봐온 어떤 명품 매장보다도 세심하고 우아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럽의 병원들이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었다면 이곳은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벽면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과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진우 교수를 직접 만났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는 하버드 의대 교수 출신답게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졌거든요. 로시 여사님, 소피아 양,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진우입니다. 김 교수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소피아,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게요. 저와 제 팀을 믿어주세요. 그 말을 할 때 김 교수의 표정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밀 검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첨단 MRI와 CT 그리고 3D 영상 진단까지. 검사 장비의 수준은 제가 유럽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결과를 설명해 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의 의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척수 손상 부위에 미세한 신경 연결부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기를 재생시키면 70% 이상의 확률로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3D 화면으로 소피아의 척수 상태를 보여주면서 김 교수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2L3 부위의 손상이지만 신경 다발의 35% 정도가 연결되어 있고 신경 재생 능력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기술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케이스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건가요? 유럽 최고 의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로시 여사님,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는 실제 치료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소피아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독일인 환자 한스 밀러 씨의 치료 과정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완전 마비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이 환자는 독일에서 2년간 치료받았지만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왔어요. 지금은 완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의 며칠간은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첫째로 의료진의 기술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소피아의 척수에 맞는 인공신경 가교를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어요. 환자의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노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춤 제작하는 기술은 경이로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줄기세포 배양 기술이었어요. 소피아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특수 배양해서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한국 의료기술의 수준에 감탄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로봇과 AI의 도움으로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오차 범위는 0.001mm 이하였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환자 맞춤형 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피아 양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줄기세포 분화 조건을 찾아내고 3D 프린팅으로 완벽하게 맞는 신경 가교를 만들어요. 이런 기술은 현재 한국에만 있습니다. 둘째로 의료진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명확한 거리감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정말로 가족처럼 돌봐주었거든요. 담당 간호사 이현숙 씨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소피아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보살펴 주었어요. 소피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피아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리치료사 박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독일에서 10년간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온 전문가였는데 소피아의 재활 프로그램을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었어요. 소피아 씨는 젊고 의지가 강하니까 회복이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셋째로 병원의 시설과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환자실은 5성급 호텔 수준이었고 각 병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환자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소피아, 어떤 음악 들으면서 치료받고 싶어? 이현숙 간호사가 물어보니 소피아가 이탈리아 오페라가 좋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30분도 안 돼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전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교수가 직접 병실에 와서 소피아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수술은 총 8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첫 4시간은 손상된 척수 부위를 정리하고 3D 프린팅된 신경가교를 이식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4시간은 배양된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신경 연결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소피아가 불안해하자 김 교수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소피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수술 중에서 가장 확신 있는 케이스야. 내일 저녁에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거야.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8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마르코도 밀라노에서 급히 날아와서 함께 기다렸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사벨라,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봐. 마르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마르코. 당신 말이 맞았어. 내 오만함이 우리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이현숙 간호사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힘내세요. 김 교수님은 이런 수술의 최고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오후 6시 드디어 김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와 마르코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6개월간의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신경각교 이식이 완벽하게 성공했고 줄기세포도 예상보다 훨씬 잘 안착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면 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2주 후 소피아가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보통은 4에서 6주 후에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소피아는 정말 특별해요. 박준호 물리치료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3주 후에는 발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무릎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도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소피아의 의지력과 젊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2개월 후 드디어 소피아가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일어나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오는 소피아를 보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정말 걸을 수 있어.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달려올 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6개월 동안 휠체어에 갇혀 절망에 빠져있던 제 딸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교수와 의료진들도 모두 감동받았어요. 이현숙 간호사는 25년 간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에요 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얻은 건 딸의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패션 디자이너 이현주 씨와의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에서 10년간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였어요. 로시 여사님, 한국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주 씨의 작업실은 강남의 한 빌딩 최상층에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섬세함과 우아함은 제가 평생 봐온 디자인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특히 신한복 시리즈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조선시대 궁중 복식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소재와 컬러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거였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어요? 현주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진정한 명품은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복에는 1500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이 탄생해요. 그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진정한 럭셔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현주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패션의 장점은 빨리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축적된 미적 감각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건 유럽 패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현주 씨의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아시아적 창의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소피아도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과 교류하고 전통 자수와 현대적 실루엣을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한국 전통 자수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걸 우리 브랜드에 응용하면 정말 독특한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재활 운동을 하는 소피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복의 우아한 곡선과 색감이 그녀의 회복되어 가는 자신감과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한국 체류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만나는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소피아의 회복을 응원해 주었어요. 병원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 씨는 매일 소피아 병실을 청소하러 오시면서 아가야, 빨리 나아서 예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 진심 어린 응원에 소피아는 매번 힘을 얻었어요. 병원 식당 아저씨 박성수 씨는 소피아가 이탈리아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는 직접 파스타와 리조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환자가 빨리 나으려면 고향 음식을 먹어야지 하시면서요. 그 맛이 정말 이탈리아 못지않게 훌륭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소피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 본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아이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네. 빨리 나아야 해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누적되어 저희 가족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김진우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학은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의 희망을 되살리는 거예요. 로시 씨 가족에게 희망을 되찾아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소피아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이현주 디자이너는 진정한 패션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소피아에게 직접 디자인한 한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말고 언젠가 함께 컬렉션을 만들어봐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현숙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소피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꼭 다시 한국에 놀러와. 언니가 맛있는 한국 음식 많이 해줄게. 밀라노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밀라노 브리지라는 이름의 한 이탈리아 합작 브랜드를 론칭한 거예요. 한국의 전통미와 이탈리아의 크래프트맨십을 결합한 혁신적인 컬렉션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첫 미팅에서 저는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 아시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나라 중 하나였어요. 첫 컬렉션은 대성공이었어요.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공개된 헤리티지 미츠 이너베이션 컬렉션은 패션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실루엣과 이탈리아 장인 정신이 만나 탄생한 작품들은 전 세계 바이어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창의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내 딸의 다리를 되찾아준 한국이 내 편견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브랜드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응답해 주었고 그날의 연설은 전 세계 패션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소피아의 회복을 지켜본 마르코는 저에게 돌아왔고 이사벨라,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야 라며 감사를 표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도 제 리더십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어요. 한 이탈리아 협업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로시 컬렉션의 매출은 오히려 30% 증가했고 브랜드 이미지도 한층 더 높아졌거든요. 지금 저는 매년 한국에서 2개월씩 거주하며 새로운 컬렉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로시 컬렉션 아시아 본부도 설립했고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로시 서울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이 재단을 통해 매년 10명의 한국 디자이너들이 밀라노에서 6개월간 인턴십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의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게 제 새로운 사명이거든요. 소피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한국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새로운 콜렉션을 직접 런칭했습니다. 한국 전통 자수 기법과 이탈리아 실크를 결합한 이 컬렉션은 전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서울 패션 위크에서 소피아가 자신이 디자인한 한복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가슴이 벅찼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에서 절망하던 딸이 이제는 당당하게 무대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아.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경험했거든요. 지금 제 좌우명은 패션에는 국경이 없다. 있는 것은 편견뿐이다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진정한 창의성의 의미, 그리고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25년 전 파리에서 겪었던 그 일도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어쩌면 그때 그 한국 학생 김민지도 나름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을 전체 국가와 문화에 투영했던 제 어리석음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작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김민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녀는 현재 서울에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로시 씨, 25년 전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죠.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간신히 프랑스 유학을 온 상황에서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극도로 절망했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건 제 디자인을 훔칠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25년간 쌓였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김민지는 제가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라며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제게 기적을 선사해준 나라예요. 첨단 의료 기술로 제 딸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명품의 의미와 창의성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스승 같은 나라입니다. 현주 씨가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정성 문화가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김진우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도 잊을 수 없어요. 의학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의학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그리고 인생 전체에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6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김진우 교수님과 현주 디자이너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한국 분들께 한국말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 속에 제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성은 전달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합니다. 한국이라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처럼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한국의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나라,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이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진정한 명품은 브랜드 태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곳은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모이는 곳 감동타래입니다. 감사합니다.